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불가능한 금지된 대상으로서의 적대적 실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락강이 말하고 있는 실제가 지니는 역설적 특징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통상 상징화, 변증법적 과정에 저항하는 견고한 중액이다. 예. 실제라는 것은 상징계에 저항하는 어떤 견고한 중액 또는 구멍, 상징계 한가운데의 어떤 결여, 구멍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존속하면서 항상 그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여긴다. 상징계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충만한 것이에요. 어떤 빈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리에 있고 그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처럼 상징적 현실 모두가 와해되어서 무로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실제는 자기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실제가 자기 자리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는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말로 락강의 윤리적 명령은 상징계 내에서 실제가 현존하는 양식이다. 윤리적 명령은 상징계 내에서 실제가 현존하는 양식이에요. 이게 칸트가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voice pas 리베르덴이고 칸트가 말하는 du kannst wenn, then du sollst. 당신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윤리적 명령. 이게 실제. 이 양식이라고 말할 때 의미했던 바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세상 모두가 상징적 현실 모두가 소멸해버려도 실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진리는 굳게 서야 돼요. 진리가 무너지거나 진리가 변화되거나 진리가 이동해버리면 그러면 상징계 전체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실제가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상징계가 변화무쌍할지라도 그 상징계가 유지되고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에 근거해서 실제는 굳게 서야 돼요. 그러나 이는 락강의 실제의 일면일 뿐이다. 60년대, 70년대 락강의 가르침, 이때 이제 상징계, 상상계, 가르침이 발전함에 따라 그가 실제라 부른 것은 50년대 상상계라 불렀던 것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70년대 이제 실제가 중요시되죠. 예를 들어 트라우마는 50년대 첫 세미나에서 주체의 상징계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아직 완전히 상징화되지 않은 상상적 실체로 정의되었다. 트라우마가 50년대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 트라우마는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 상상적인 것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한 핵이다. 실제가 바로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한 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한 핵이다. 주체의 통합에 저항하는 것이죠. 주체의 조화에 저항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점은 그것이 만일 자리를 가졌다고 해도 다시 말해 그것이 소위 현실 내에서 정말로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은 단순히 그것이 일련의 구조의 뒤틀림을 설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축조되어야만 하는 실제란 사실이다. 트라우마가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일련의 상징계의 뒤틀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제가 축조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상징계의 뒤틀림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실제가 존재했었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에 축조되어야만 하는 실체라는 사실이 그 뜻이에요. 상징계가 설명되기 위해서는 상징계의 뒤틀림과 결여와 균열이 그 상징계의 그 뒤틀림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실제가 사후적으로 가정되고 축조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러한 실제적 실체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실제적 실체에 대한 프로이드의 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시원적인 부친 사례. 이거 트라우마잖아요. 이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건 일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현실에서 그것의 흔적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태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현실이라는 상징계의 뒤틀림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시원적 부친 사례, 이게 전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이른바 대상 세계와의 도구적 관계의 상호 주관적인 조건이다. 대상 세계와의 도구적 관계의 상호 주관적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상징계, 이 상징계 구조의 뒤틀림, 상징계의 뒤틀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트라우마가 사후에 사전에 이미 있었다고 가정해야 된다. 그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상 세계와의 도구적 관계의 상호 주관적 조건이다. 그렇다면 락강의 실제가 지니고 있는 역설은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속성을 가진 실체라는 사실이다. 존재하지 않는데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존재하지는 않는데 일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는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것이란 얘기죠. 그것은 어떤 구조적 인과율을 실행한다.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깨달을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인과율을 실행한다. 그것은 주체들의 상징적 현실에서 일련의 효과들을, 영향력들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락강이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역시 그러한 실제적 실체이다. 분석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분석 치료의 전개 속에서 그것은 결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된 분석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신분석 치료의 전개 속에서 그러한 분석가의 자리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히치콕적 대상인 저 유명한 맥커핀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오직 이야기를 가동시키는 역할만을 지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구실이다. 그냥 이야기를 가동시키는 역할만을 해. 그냥 이야기를 그저 전개시키는 역할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그 자체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구실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구실이다. 맥커핀의 유일한 의미는 그것이 등장인물들에게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사실이 있다. 순수한 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순수한 어떤 구실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한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순수한 무고 애매한 것이지만 그 효과만은 확실한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맥커핀이 락강이 대상 A라 부르는 거, 대상 A, 이거 실제예요. 이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영향력이 확실한 것이죠. 어떤 영향력? 주체의 욕망의 원인과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작동하는 순수한 구멍의 가장 순수한 사례라는 사실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순수한 구멍의 가장 순수한. 따라서 실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일련의 효과들 속에서 항상 왜곡되고 빗나간 것으로만 현존하는 원인. 이것이죠. 이게 실제예요. 실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효과들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가능성이다. 왜 실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효과들을 통해서밖에는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과들을 통해서만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효과들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효과들을 통해서만 그럴 것이야 라고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성, 부존재, 비존재, 이게 실제예요.
효과들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비존재. 라클라와 무페는 적대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실제의 논리를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영역과의 관련 속에서 발전시킨 최초의 사람들이다. 적대는 정확히 그러한 불가능한 중력으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계이다. 아까 순수한 무라고 그랬죠? 예, 실제는 순수한 무예요. 순수한 구실, 예? 순수한 무. 그렇지만 효과는 확실한 것. 예,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적대, 이거는 정확히 그러한 불가능한 상징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핵이에요. 상징계가 완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중핵이에요. 근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대는 오직 일련의 효과들로부터 그것들을 벗어나는 트라우마적 지점으로 소급 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 추측될 수 있을 뿐이에요. 예, 추정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사회적 장이 완결되는 것을 방해한다. 예, 사회적 장이 상징계가 완결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통합성, 완결성, 전체성,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급투쟁, 이 계급투쟁이란 단어, 계급투쟁이란 개념 역시 이러한 실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그 불가능한 어떤 적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고전적 개념까지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회적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최종적 기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이 궁극적으로 전체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순수한 부정성으로서의 트라우마적 한계다. 이 순수한 부정성으로서의 트라우마적 한계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공산주의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영역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이 서게 만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어떤 순수 부정성이라는 얘기예요. 순수 부정성. 이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가정해야, 계급투쟁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급투쟁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야만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장이 유지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이 구성되고 전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이죠. 전체화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계급투쟁이라는 이 전제, 이 조건, 이 선행적 전제, 이것이 없으면 이 공산주의라는 이 사회적 영역, 이데올로기적 영역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계급투쟁이에요. 이게 실제로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근거로 장을 유지하는 것이죠. 상징계는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상징계, 공산주의라는 상징계는 바로 계급투쟁이라는 실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적대가 있어요. 우리 주체 안에, 각각의 주체들 안에는 다 적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주 극도로 혐오하고 극도로 공포스러워하는 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대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가 서질 못하는 것이죠. 없애버릴 수도 없거니와 없애버린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 자체가. 그것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투쟁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 배제시켜버리면 사회주의 자체란 존재가 묵살되는 거예요. 계급투쟁이란 단어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현상의 결정적 자리를 지정하려는 시도, 사회적 장을 통일하려는 모든 시도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속에 존재한다. 사회적 장을 통일하려는 모든 시도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변증법적 발전 과정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증법적 발전 과정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급투쟁, 그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건 바로 계급투쟁이라는 걸 딛고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장이 통일되고 전체화되는 건 불가능해요. 계급투쟁이라는 건 그렇게 사회적 장을 전체화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여, 우리 안에 있는 균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보기 싫은, 꼴보기 싫고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어떤 것이 나를 통일시키나요? 나를 전체화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련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기괴한 실체로 실제를 규정한다면 탁월한 실제는 향유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향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체적 효과가 있다. 향유의 이러한 역설적 본성은 또한 우리에게 실제의 현존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근본적 역설, 그 자체로는 이미 불가능한 어떤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향유. 향유. 어떤 걸까요? 아까 나왔던 부친 사례. 부친 사례. 왜 부친을 살해할까요? 어머니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친.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친 살해하는 거잖아요. 부친 살해하고 어머니를 차지할 때 다가오는 향유가 있잖아요. 예, 향유. 실제는 우리에게 향유를 준다는 것이죠. 또 존속살해. 존속살해. 이게 존속살해고 근친상간. 예. 조금 이따 나오게 여기 나오죠.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 이거엔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향유. 예? 금지된 영역을 침투해 들어가서 말하자면 실제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처벌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범죄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오는 향유가 있다 이거예요. 범죄한다는 게 바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향유가 있다 이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향유 때문에. 그 처벌받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근친상간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에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향유가 있다는 것이죠. 향유의 이러한 역설적 본성은 또한 우리에게 실제의 현존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근본적 역설, 그 자체로 이미 불가능한 어떤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향유를 제공한다. 향유다. 탁월한 실제는 향유가 된다. 분석 철학 중 여기서 향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유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향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향유는 불가능하다. 왜? 실제가 불가능하고 실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유도 불가능하고 향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이죠. 분석철학 중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동일한 역설을 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아니 불가능한 것을 왜 금지하는가? 불가능한 거 왜 금지합니까? 불가능한데 해도 안 되는데 그걸 왜 굳이 금지하느냐 이거죠. 칸트는 적법한 국가 권력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권력의 불분명한 기원을 파헤칠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니 권력의 불분명한 기원을 파헤칠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지시키느냐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파헤침으로써 우리는 그 영역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적법성을 뒤엎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u kannst denn du sollst.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는 그의 윤리적인 기본 명령인 재미있는 변형이다. 네. 칸트의 명제죠.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해야만 하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 그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을 손댔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게 원죄예요.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을 손대는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행으로는 이웃을 빼앗지 말고 거짓말로 속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부모는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불가능한 금지예요. 그게 실제라고. 근데 우리가 그 실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죠. 네, 부모를 죽이거나 거짓말해서 이웃의 것을 탈취하거나 이웃을 뺏거나 이런 것이 다 실제에 손을 대는 것이죠.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뭐가 뭡니까? 실제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du kannst denn du sollst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건 묻지 말고 지켜야 돼요.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 그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프로이드는 그걸 두 가지로 요약했죠. 존속사례와 근친상간. 존속사례, 그건 불가능한 금지의 영역이에요. 근친상간, 불가능한 금지의 영역이에요. 존속사례가 뭡니까? 아버지 엄마만 죽이는 게 존속사례가 아니죠. 내 이익과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 이게 존속사례가 되는 거예요. 근친상간, 근친상간, 금지된 영역. 그래서 내가 향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드적인 욕망이죠. 사드적인 욕망. 다른 사람들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도착증이란 말이에요. 사드적인 환상, 사드적인 이 도착증이라는 건 뭐냐?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사드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이제 오늘날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마약, 이거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이에요. 마약이라는 거. 도박,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의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러한 역설, 불가능의 금지의 대상, 이러한 역설, 왜 이미 그 자체로 불가능한 걸 금지하나? 이것의 해법은 그러한 불가능이 존재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어. 불가능성은 존재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매온이에요. 매온. 매온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온. 불가능해요.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라는 건 불가능한 존재예요. 사실 속에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금지는 그것이 서술되는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금지는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게 선악과의 속성이에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악을 아는 게 왜 나쁜 걸까요? 왜 선악을 아는 게 왜 그게 하나님이 금지시킨 걸까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주의가 있고 자신의 쾌락을 중시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주관적인.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지만 그 선도 자기의 목적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 악도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 향락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단지 내가 A라면 A인 줄 알아. B라면 B인 줄 알아. 이렇게 인간이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진 않았어요.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될 때 죄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시켜놨는데 이 실제를
아담이 손을 댄 것이죠. 이 금지는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향유는 속성 때문에 금지된다. 예. 향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법을 위반할까요? 예, 거기 향유가 있기 때문에. 향유. 이기적 향유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 쾌락의 향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향유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추동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건 이건 사드적 욕망이겠죠. 예. 향유는 사드적 욕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물론 향유가 칸트적 욕망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예. 사드적 욕망만은 아니에요. 예. 칸트적 욕망과도 관련돼요. 그런 칸트적 욕망과 관련될 때는 이 선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선이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제에 침투하는 거예요. 예. 사드적 욕망은 뭡니까? 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실제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오늘 불가능한 금지된 대상으로서의 적대적 실제, 적대로서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